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조국 이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뭐 조국 요즘은 원래는 다 조원장 그러던데요. 아무튼 뭐 혁신정책연구원이라는 조직을 뭐 급히 만들었는지 예전부터 계획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조국 혁신당이 그런 기구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원장에 취임한 사람이어서 조 원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딸 조민도 극우인 것이냐 이런 논란이 갑자기 불거졌어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에 앞서서 일단 조국이라는 한 인사가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피로감을 주는지 직함 갖고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소개할 때 좀 말씀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자, 풀 현재 직책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에요. 이게 직함이 얘기하는데 예. 같은 단어가 두 개씩 두 번이나 중복돼요. 그러네요. 당 이름을 사실상 자신의 이름을 따서 조국 혁신당으로 해놓은 데다가 예. 또 거기에 새로 만든 이건 뭐 새로 만든 저 직제로 보이니까 네. 직제는 또 당과 이름을 겹치게 해서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얼마나 발음하기도 이상하고 아니 그런데 저는 예. 그 대목에서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 이름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만 당명으로 쓸 수 있는데 예. 당시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이중적 함의로 물론 한자는 다르다고 본인은 주장하겠으나 그렇죠.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이중적 함의로 읽히게 뻔해 보이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이중적도 아니죠. 일중적으로 그냥 저 그렇죠. 조국당이구나. 조국당. 뭐 그렇게 읽히게 되는 당 이름을 사실 그때 근데 뭐 그걸 승인해 줬어요. 통과시켜 준 거예요. 네.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일부 매체는 그 조국 혁신당을 혁신당이라고 부르던데 우리는 그건 적당치 않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는 조국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국당이라고 해야 직관적으로 국민들 이해도 돕고 네. 이걸 혁신당이라고 부른다면 조국 혁신당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지어놔서 그렇잖아도 헷갈리는 국민들한테 또 다른 헷갈림을 주는 거기 때문에 또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하고도 헷갈릴 염려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딱 명확하게 예. 이건 조국당 저쪽은 그렇습니다. 이준석당 예. 하는 게 사실은 쉬워요. 예, 조국당 원장님 예. 이렇게 짧게 부르겠습니다. 조국당 원장님께서 자, 왜 딸 조민 씨도 극우냐 이런 논란이 내지는 그런 그 논리적인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 자, 지난 집에도 저희가 짚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조국 원장께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결례를 저지르고 있는 게 사실은 8개월 살고 나왔잖아요. 네. 2년 징역받고 사실은 국민들은 더 오랜 벌을 받아야 되는 거 했던 분이 2년 그리고 2년 그 형 확정될 때까지 단 하루도 그 법정 구속도 안 되고 살아서 그것 때문에도 국민이 기분 나쁘고 불쾌하거나 굉장히 의아했는데 3분의 1 8개월 살고 사면복권 되자마자 온갖 얘기들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따가도 소개해 드릴 것 같습니다만 뭐 SNS를 정청래 대표 SNS 잘하기로 유명한 정청래 대표의 2배를 한다는 그 조국 원장께서 자,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한테 돼지 눈에만 돼지만 보인다. 맞아. 해괴한 논리다. 그래서 네. 자기를 비판하는 그 특히 뽀글뽀글 그 된장찌개로 비판했던 사람들한테 사실상 당신은 너희들은 해괴한 돼지야 이런 욕설 같은 비판을 했던 분이 본인을 또 비판하는 20대에 대해서 이 20대 남성들이 극우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도 사실은 논란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자 보통 웬만한 분 같으면 그러면 한 발짝 물러서는데 조국 원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월드 클래스의 프로 국민 염장러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시는 법이 없죠. 월클 염장쟁이. 예, 월클 염장러. 염장러. 예. 그래서 예. 뚜벅뚜벅 더 나가시는 가시는 길목길목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서울 거주의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글을 쓴 기사를 공유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분은 자기를 비판하는 20대는 무조건 극우야라는 논리를 계속 강화하는구나.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절대 괴념치 않는구나.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니 서울 거주하는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이라면 그 논리대로라면 바로 휘하의 장녀 조민 씨도 극우란 얘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흠결이 없어요. 그렇네요. 예. 네. 결국 조국 원장은 자기를 비판하는 국민들한테 이 해괴한 돼지야 욕한 다음에 국민의 절대 다수를 그렇습니다. 해괴한 돼지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다음에 20대 30대한테 너희들은 극우야 하더니
결국은 자기의 딸한테도 너도 구구래 이렇게 한 셈이 됐다. 뭐 이렇게 조민 씨가 오늘쯤 아빠한테 예. 반박 성명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 예. 이게 뭔가 좀 티키타카가 돼서 국민들 보기에도 맞아. 저렇게 아무리 아버지라도 딸한테 얘기하면 딸이 또 SNS를 열심히 하는데 반박 성명이라도 내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난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예. 조국 원장이 그 공유를 했다는 기사.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2030 청년들이 극우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한 기사. 저희 제작진들이 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시사인이라는 매체에서 낸 기사인데요.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이 높다. 서울 거주 그다음에 경제적 상층 그럴 경우에 극우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찾아낸 그 기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제 대선 끝나고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를 했다는 걸 근거로 해서 미국 캔자스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의 김창환이라는 분이 이제 분석을 했다는데 일단 여러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공감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극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극우를 이러이러한 걸 극우라고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첫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력이나 폭력 사용, 규칙 위반을 용인하는 자세. 둘째, 복지 문제에 대해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인식. 셋째, 한국적 특수성으로 대북 제재를 중시하는 태도. 네 번째, 설령 중국의 보복으로 경제에 타격을 입더라도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다섯째, 이주민 또는 난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극우다 아니다를 나누는 그런 잣대가 도대체 객관적으로 검증된 잣대를 지금 들이밀고 있는 것인지. 첫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력이나 폭력 사용, 규칙 위반을 용인하는 자세. 이 땅을 살고 있는 2030 남성들, 뭐 여성들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력을 써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여기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무력과 폭력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무력은 군사력을 뜻하고 폭력은 주먹이나 칼, 가령 무력은 총, 대포 이런 것들이 이제 무력이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 무력 침공이라고 그러지 폭력 침공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 뒷골목에 조폭들이 쓰는 건 폭력이지 그건 무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력이 됐든 폭력이 됐든 규칙 위반 이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용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젊은 남성들이 있다고요? 아니 도대체 이런 그리고 대북 제재를 중시하면 그게 극우라고요? 이거 납득됩니까?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지금 여기 읽어보면 대북 제재를 가치를 두거나 대북 제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극우란 딱지를 붙이는 거고 한미 동맹이 중요해서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한테도 극우란 딱지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다 극우겠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상당수가 극우겠는데요. 아니 우리 안보를 걱정하고 맞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금 북한이 핵무장한 상태에 있는데 이건 완전히 전략적 비대칭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걱정하고 어떻게든 북한이 더 이상 핵 확장을 하지 못하도록 일정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그런 건전한 판단을 하고 있으면 너는 극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김창환 교수의 분류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에 있어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인식도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뭘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경제 시스템을 보는 철학의 차이거든요. 네. 국가가 그 사회 안전망을 강하게 제공해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조금 더 시장주의적으로 맡겨야 된다. 국가의 개입이 복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인식 이것도 극우네. 이거는 조금 제가 거칠게 말하면 현재 지금 민주당이나 진보 소위 진보 진영이 얘기하는 거의 주장과 조금 결이 다르게 뭘 말을 하면 그냥 너는 다 극우라는 라벨을 이마에다 붙이겠다. 전 그런 태도처럼 느껴져서 솔직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저는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이것은 물론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도 있지만 본인이 성실하게 일하고
본인에게 기회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의 문제도 일정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실은 도덕적 해이 문제도 없어지고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이 갖춰진다. 그거는 뭐 경제 이론에서 얼마든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모두 다 국가가 해결해 줘야 돼.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너는 극우다. 극단적으로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김창환 그 미국 캔자스 대학 교수란 사람이 뭐 어디 진단을 했는지 인터뷰를 했는지 진단 같지도 않습니다만 이거를 딱 좋다고 또 우리 조국 원장님께서 조국당 원장님께서는 이거를 공유를 하면서 봤지. 내가 2030 나 비판한 2030 극으로 했는데 봐봐 미국의 교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라고 기분 좋게 이거를 뭐 공유를 했다는데 참. 그 부분에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저희 시청자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 기사에 소개가 된 이 김창환이라는 교수의 그 분석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청년층의 극우화는 불평등 증가에 불만을 가진 하위 계층의 극우화가 아니다. 기득권에 속한 청년들의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극우화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저는 이거는 절대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조국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은 공정성 파괴에 대한 분노인 것이지. 맞습니다. 뭐 불평등 이거에 대한 뭐 분노 이런 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국은 기사를 공유를 하고 자신의 논리가 옳았다는 거에 근거로 삼으려고 했던 거지요. 그리고 100번을 양보해서 이 김창환 교수의 분류법으로 지금 우리 20대의 특히 뭐 남성이든 청년층이 남성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우경화되고 있다. 조금 더 이를테면 시장 경제라든지 조금 더 자유라든지 조금 더 보수적인 가치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일단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석은 뭐 학문적으로 있을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거와 20대 30대가 현 조국당 원장 이름도 이상한 이분이 예전에 저질렀던 입시 비리에 대해서 이건 매우 불공정하고 매우 반칙이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같은 세대가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 난 이거 매우 분노한다. 그런 사람이 8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사면복권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탈옥이라고 부르는 그 행위가 벌어진 게 매우 개탄스럽다. 얘기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불공정에 분노하는 20대 30대의 분노를 왜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치환시켜서 조국 씨가 자기의 그 잘못된 탈옥을 변명하고 내지는 그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씁니까? 그거야말로 20대 30대에 대한 더 큰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고문이 바로 그 지점을 조국 씨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도 성장기의 팽창 시대에는 기회가 넘쳐나고 파이가 컸다. 경쟁에서 져도 어딘가에서 내 몫을 찾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수축 시대에는 기회도 줄고 파이도 작아졌다. 경쟁에서 지면 내 몫을 찾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의 공정성이 몹시 중요해진다. 과정이 공정하면 경쟁 결과를 수용해야 하지만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조국 씨, 조국 부부가 딸 자식을 대학에 보낼 때 그 입시의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조국은 수용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걸 이제 조국 씨는 뭐 이 극우화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쓱 비껴가려고 하는 거 했다가 이낙연 고문한테 또 한 소리 들은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하신 말씀이 매우 공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이 자리에도 한번 나왔던 주진우 그 국민의힘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한 구절 소개해 드립니다. 감옥에서 성찰했다더니 겨우 생각한 것이 청년 구구머리인가라고 조국 원장한테 비판을 보냅니다. 입시 비리로 청년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청년 탓을 하는 것이야말로 조국스럽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역과 재산, 세대와 성별을 가르는 악의적 수법을 쓰고 있다. 맞습니다. 감옥에서 성찰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요. 본인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지 이게 부자, 서울에 사는 얘네들이 극우가 돼서 나를 잘 모르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라는 식으로 갈라치기하고 악의적으로 극우몰이하는 거 저는 이거 매우 개탄합니다.
본인의 논리대로 한다면은 조국 그리고 그 사람의 와이프 그다음에 그 사람 자식들은 서울에 살고 있는 극우 패밀리예요. 극우 패밀리네요. 네, 극우 예. 패밀리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1인당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 써야 되는 고급 한우집에 가서 먹고 된장국 사진만 턱 올리는 그러니까요. 이상한 극우라고 할 수 있는지 해괴한 극우 본인 표현을 뭐 그대로 돌려주지 뭐 해괴한 극우. 해괴한 극우입니다. 네. 그리고 조국 원장이 제가 정말 여러 번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당시에 인턴을 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인턴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좀 불쾌했을 수 있고 그게 부러웠을 수 있는데 그래 그건 내가 미안해. 이런 취지로 사과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 다시 한번 비분관계하는 게 지금 조국 원장은 뭐라 그러는 거냐면 내가 돈이 좀 있어서 20억 30억을 상속해 줬는데 우리 아들한테 20억 30억을 상속 못 해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좀 부럽지.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하다. 자 됐지.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자기 재산 20억 30억을 상속시켜 준 게 아니라 증여한 게 아니라 훔쳐서 사기쳐서 받아온 20억 30억을 자기 딸한테 증여한 거잖아요. 그 지점을 많은 사람들은 왜 훔쳐온 사기쳐서 한 20억 30억을 왜 당신의 자녀에게 증여했느냐. 그거는 그 전체가 원천적으로 불법 행위다라고 분노하는데 너희들은 20억 30억 증여할 능력이 없었지. 너희가 보기엔 좀 배알이 꼴렸겠네. 그래 그건 미안하다. 이렇게 눈치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이러면서 너희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 극우인데? 너희가 자꾸 나한테 비판하는 거 보니까 너희 돼지인데?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조국 부부의 그 패밀리에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돈이 많다. 너희가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거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낙연 고문이 지적한 것처럼 너희들의 그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하지 못했어.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정하지 못했고 그것은 심지어 범죄였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8개월 만에 탈옥했어요. 2년의 그 수용 생활을 중에서 3분의 1만 채우고. 정경심은 4년 징역형 확정, 조국은 2년 징역형 확정, 부부가 총 6년 징역형이 확정될 만큼 잘못 불법 저질렀다고 대법원이 결정을 내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사면 복권돼서 완벽하게 모든 권리를 되찾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천하의 조국이라 하더라도 좀 로우키로 좀 성찰하면서 좀 이렇게 그래도 국민들한테 좀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좀 자숙할게요 성찰을 좀 할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드 클래스는 첫 터치부터 다릅니다. 첫 터치부터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면서 돼지야 극우야 이런 말도 갈라치기 그리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역으로 더 성을 내는 그런 놀라운 초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참 아무튼 이 월클 염장러의 행태는 저희가 뭐 매일같이 뭐 워낙 많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뭐 따라다니면서 비판하기가 어떨 때는 숨이 가쁠 지경인데 그런데 그걸 통계로 딱 밝힌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보죠. 이 정치권에서 워낙 지금 SNS가 많이 나오니까 숫자를 세봤대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지금 0시에 풀려나고 복권까지 됐잖아요. 그날부터 어제까지 그러니까 8월 딱 보름이에요. 보름 동안 페이스북 등 SNS 77건 77건을 올렸습니다. 평소 그렇게 SNS 소통의 간판 이거 소통의 왕으로 불리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38개를 올렸으니 그의 2배를 넘습니다. 2배하고도 하나가 더 많네요. 얼마나 이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이 정도로 내가 로우키를 할 거라고 내가 성찰하고 내가 조금 자숙할 거라고 허허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네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SNS를 난사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당의 조국 원장은 이제 부산 찍고 그다음에 양산 찍고 그다음에 지난주 호남 훑었고 이번 주는 이제 TK 지역 간다고 합니다. 그런 스케줄이라고 하는데 아까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에 77건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나누기를 해봤습니다. 하루에 4.5건 내지 5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칠게 말해서 하루에 5건 올리는데 5건이죠. 그렇죠. 5건일 겁니다. 왜냐하면 15일에 75건이 돼야 이야. 평균 5개니까. 어떻게 하루에 5건 올리죠? 그러니까요. 놀라운 이거 기네스북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3분의 1만 수영 생활을 마치고 이게 복권이냐 사면이냐 탈옥이냐라는 국민들의 지탄 속에서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뭐 하고 있냐. 심지어 이거 풀어준 그 집권 여당이나 이쪽 대통령실 등에서도 조금 이제 자숙하고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우려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그걸 뚫고 하루에 5건 이상씩 77건 올리는 이 놀라운 전과. 네. 이게 정말 12척의 배밖에 없는 이순신 장군이 300척의 일본의 선박들을 물리치는 명량의 점. 이순신 장군이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에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을 미리 드리고 그거를 능가할 정도로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민주당이 속으로 부글부글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좀 어지간히 좀 해라. 어지간히. 앵간히 좀 하지. 앵간히 좀. 그래서 사면해주자 그렇게 선봉에 섰던 강덕구 연사 같은 양반도 민주당에서 무슨 개선 장군이냐. 그럼 좀 적당히 좀 하자라는 네. 한탄 어린 비판을 뭐 계속 나오고 있지만 우리 계속 말씀드리는 우리 월클 조국 선생은 절대 괴념치 않고 절대 여기에 상처받지 않고 꿋꿋이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국민 염장을 계속 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제 뭐 이른 단기간 내에 뭐 하루에 5건 이상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발언의 수위가 에스컬레이티드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강성 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예. 극우 본당 이게 이제 극우 본당이 국민의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 혁신당 망치로 깨부술 것이다. 국민주권 정부 성공리에 극우 본당 뿌리 뽑겠다. 뭐 이런 말을 이제 슬로건처럼 같이 섞었다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조국 원장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 민주당은 가운데쯤에 있어라. 그 왼쪽의 빈 공간을 내가 채우겠다. 예. 그래서 공통 부분은 언제든지 손을 잡겠지만 예. 다른 부분은 다르다고 얘기할 것이다라고 이제 본인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조국은 끝없이 민주당의 신경을 거스리면서 그렇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은 차라리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네. 자 조국 땡큐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 왜냐하면 사실은 많은 여론조사 분석기관들 여론 전문가들이 이재명 대통령 이 국정 지지율이 뚝뚝 추락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거기에 상당 부분 지분은 조국 원장이 갖고 있다. 사실은 조국의 사면 그리고 조국 사면 이후에 조국의 행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지지율을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는데 혁혁한 특등공신이라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속으로는 자 조국 조금만 더 힘내봐. 좀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때 우리가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사이다 발언이라고 했던 예. 이유가 뭐냐면은 하루에 5건 이상 이렇게 이제 뭐 페이스북 올리고 이런 걸 놓고 뭐라고 했었느냐 관종 본능의 대방출이라고 그랬어요. 관종 본능의 대방출. 우리가 막 박수 쳐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통계 숫자로 이게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의 진단을 딱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지지율 추락은 엠빵이지 왜 나한테만 그래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랍스터에 킹크랩에 스테이크에 수십만 원짜리 와인 혼자 다 드시고 옆에서 스파게티하고 파스타와 같이 먹은 사람들한테 계산서 들고 와서 엠빵 해야죠. 이런 거처럼 사람들 같이 그러니까 있는 민주당 사람들의 염장도 심했다. 지난주 그 비유가 저는 지난주에 말말말이라고 아이고 생각을 감사합니다. 해요. 예. 아니 어떤 이제 5명이 밥을 먹었는데 지는 30만 원치 먹어놓고 그러니까요. 겨우 2만 원치 먹은 사람하고 야 총액 가지고 오라고 그래. 계산은 엠빵이지. 그래 n분의 1로 나누자고. 예. 너도 13만 원 내놔. 나도 그러니까. 13만 원 다. 전부 다 13만 원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난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국민이든 이렇게 부활을 돋구는 이 천재적인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n분의 1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용산 대통령실에서 바로 불쾌감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아니잖아. 불쾌하죠. 혼자 지지율 계산서에서는 이만큼을 다 드셔놓고 n빵이라니 n분의 1은 참
대단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배용 국민교육위원장이 방금 전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요. 사퇴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배용 국민교육위원장 이화여대 총장을 한 역사학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인데 아무튼 최근에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그 김건희 여사한테 10돈짜리 금 거북이를 선물을 하고 뭐 편지까지 남겨둔 것이 이제 특검에 의해서 발각이 됐다. 그래서 논란이 한참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송구하다. 보도된 내용들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연가를 내고 지금 사무실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9월 1일 날 갑자기 이제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예견됐던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교육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이 장관급의 네. 뭐 아주 그 실무적인 그 큰 장악력이나 권력이 있지는 않더라도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네. 어쨌든 전직 대통령 부인에게 금 거북이 10돈, 이게 뭐 한 600에서 65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네. 선물한 거는 일단 뭐 거의 확실시되는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배용 당시 이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받기 전에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 금부치를 갖다 주고 그렇죠. 이 감투를 썼다 뭐 이런 의혹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민주당에서는 소위 매관 매직이라고 몰아붙이는데 네. 또 어떤 쪽에서는 그걸 바로 금거북이를 주고 그 장관급을 받았겠느냐. 예. 일종의 당선 축하의 선물이 아니었겠냐.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바뀌지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가 정말 무슨 금품을 주고 자리를 받았다는 식의 매관 매직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법적으로 그게 나중에 혹시라도 다툼이 돼도 바로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우스갯소리로 그 전에 그 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억대를 주고 이를테면 차관급 비서실장, 총리 비서실장을 받았다는 건데 차관급이 억대인데 장관급 600만 원 얘기냐 이런 농담과 섞인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금 송아지 무슨 금 거북이 이런 게 일반 국민들한테 주는 그 상당한 거부감이 있잖아요. 국민 정서를 아주 민감하게 자극하죠. 민감하죠. 그런 단어 자체가. 같은 상당 같은 가치의 다른 물품에 비해서 이게 조금 더 무슨 금을 주고받고 금을 권력자에게 선물하고 뭐 그 반대급부로 뭔가를 받은 거 아니야? 이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그 피로감을 주는 감정적 피로감을 주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아마 뭐 곧 물러나지 않을까 저는 예상했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의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 그 함께 발견됐다는 편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느냐가 사실은 좀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편지도 같이 이 동생이었나요? 이 김 여사의 동생 집에서 발견될 때 그 편지도 같이 있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건 그냥 읽어보고 버리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발목이 딱 잡히게 되는 거죠. 이게 뭔가 뭐 축하가 됐든 뭔가 부탁이 됐든 그런 금 거북이가 아주 순수한 내용은 아니었겠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정황적으로 좀 뒷받침하는 되지 않을까. 가령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 중에 단순히 뭐 축하드린다 이런 내용만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든 맡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다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걸 이제 특검은 지금 들여다볼 것 같은데 그건 아직 공개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요. 아주 구체적인 워딩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소위 3대 특검 중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소위 김건희 특검에서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새로운 뉴스와 새로운 뭐 의혹들이 나오는데 이게 하여튼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반향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쟁하고 애뜰 날